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현입니다. 네,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한호연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호입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김진아 공동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정보보대학원 김승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주입니다. 네, 네 분 오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최근에 광풍이란 표현이 쓸 만큼 정말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뜨겁게 진행이 됐습니다. 또 정부의 규제 논란에서 폭락과 또 조정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국제사회에서는 이른바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 한국의 가상화폐 가격이 특별하게 높다. 이제 한국 일컫는 신조어죠. 이걸 또 상당히 일부에서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한국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열풍이 있는 이유, 그동안 좀 설명은 됐습니다만은 네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성준 교수님. 예,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세 가지 정도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층, 특히 젊은 층에서 IT라든지 스마트폰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걸 느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이제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 공급은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수요 공급의 원칙이 좀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즘 젊은 층들이 생각하는 재테크 시장이 기존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액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재테크 대안 시장으로서 역할을 저는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젊은 층이 이제 인지를 한 거죠. 네.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그중에 특히 IT 강국의 한국의 특성, 젊은 층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시작해 주셨네요. 한호영 교수님은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이제 국제 간의 어떤 규제의 불균형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작년에 일본이 가상통화 교환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그 다음에 중국이 ICO 전면금지, 거래 전면금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국제사회에서 규제의 불균형, 근데 규칙의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일단 각국이 현재 규제라는 측면에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규칙이라기보다는 규제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진아 대표. 예, 말씀해 주신 거 말고 또 다른 요인을 제가 짚어보자면, 예. 정부가 김치 프리미엄을 더 키운 측면도 또 정부가,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모든 자산 시장에서 어떤 차익이 발생하면 그 물량이 들어와서 그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평형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원래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이유 때문에 한 20% 내외 정도의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예. 정부가 외국인들의 유입을 막고 그다음에 해외에 암호화폐로 매수 목적으로 나가는 외환 송금을 막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굉장히 고립된 것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차익 실현이 평형을 이루는 그 자본시장의 논리가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40%, 50%더 그것이 폭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어느 방송에서 여러 가지 위험성도 지적했는데 그 방송과 더불어서 관심이 더 폭증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네.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예, 김승주 교수님. 사실 우리나라만 뜨거웠던 건 아니고요. 그전에는 이제 중국이 뜨거웠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로 자본을 유출시키는 통로로 이제 악용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가상화폐 시세가 많이 출렁거리기도 그럼 했습니다. 한때 중국이 가장 비중이 많은 적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강력한 규제 때문에 많이 암시장으로 일단 넘어간 것 같고요. 예. 요새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뜨거운 열풍이 불고 있는데 블룸버그가 좀 재미난 분석을 내놨습니다. 블룸버그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내놨는데 첫 번째는 요새 우리나라가 탄핵 사태다 북한과의 지정학적 어떤 요인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국적 성격의 어떤 화폐를 찾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를 사람들이 많이 어떤 재테크의 수단으로 찾는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은 과거부터 주식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가 높았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투자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성향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이 두 가지 요인들을 내놨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후자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는 투자할 곳이 그렇게 마땅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흑수저 금수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투자처를 찾게 되고 마침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 그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이런 것들이 증폭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김지호 대표, 우리나라가 지금 거래량, 네. 거래소도 지금 가장 비중이 큰가요? 전 세계적으로 원화 비중이 제일 크진 않고요. 한 3, 4위권을 아하, 형성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성장폭이 한국이 두드러졌죠. 성장폭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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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초에 예컨대 한국에서 거래된 하루 거래량이 한 하루 200억 원 정도였다면 작년 말 기준으로는 한 뭐 10조 원대까지 이르러서 코스닥을 요즘엔 코스닥도 또 화랑입니다만 예. 예, 그리고 거래 인구도 연초에는 한 10만 명 정도였는데 연말에는 한 300만 명 정도로 확대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블록체인 협회에 가입한 거래소 수는 지금 얼마나 되나요? 예. 협회 아직 가입은 못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데들만 가입을 시킬 텐데 가입을 희망하겠다고 밝힌 거래소들이 한 20곳에서 30곳 정도 내외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지금 사실상 관련된 뭐 블록체인 뭐 기술이라든가 가상화폐 작동 원리 자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하도 이해가 안 됐는데요. 한두 분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직접 투자해서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지식은 아니더라도 작동되는 원리에 대한 감을 어느 정도는 이제 잡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비중이 되는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젊은 층은 생각보다는 많이 공부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단지 이제 일반인들은 거의 아마 가상화폐에 대한 작동 원리를 모르실 거예요. 사실 예. 좀 어렵고 그래서 좀 이렇게 층이 좀 나눠진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대학생 위주로 해가지고 요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열풍이니까 좀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는 공부는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비중이 제가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한데 일반 국민적으로 지식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저는 이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게요.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도 정확하게 예. 그 부분을 설명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게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요. 그 수많은 그 거래되는 가상 화폐마다 약간 특성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기본적인 어떤 전체적인 속성은 비슷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작동 원리라든지 하나하나의 장단점은 상당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좀 약간 좀 겉핥기식의 지식들은 많지만 예. 깊숙이 들어가서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인식 수준으로 초기 단계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여기에다가 뭐 직접적인 얘기로 들어가죠.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 지금 여러 가지 제재하겠다는 얘기를 꺼내면서 바다 얘기하고 견주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적절한 비유였다고 보십니까, 김성주 교수님? 저는 뭐 적절한 비유였다고 봅니다. 예, 예. 실제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되는 실시간 거래 차트를 보면 우측편에 이렇게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그 댓글들을 쭉 보고 있으면 어떤 분석에 의해서 유망한 가상화폐에 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외국에서 어디 투자하기 시작했대더라 얼른 몰려가자 뭐 어디는 꼭 잡고 있으면 한 3일 후에 오른대더라 전부 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투기성 자금 유입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승주 교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몰려가자 이러면서 막 몰려가고 그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투기와 바다 이야기인 도박은 다르거든요. 네. 그것은 우리 흔히 부동산의 떴다방이라든지 이런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바다 이야기는 예컨대 알고리즘을 그 게임 제공업자가 속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컨대 이 암호화폐는 적어도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김승주 교수님 다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제가 봐도 좀 투기적인 요소들이 과하다. 예컨대 잘 알려지지 않은 코인이 물량, 수급의 문제만으로 막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바다 이야기로 본 것은 제가 단언컨대 전 세계 어느 주요 당국자가 이것을 도박으로 규정한 것은 한국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다라는 인상을 국민들이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법무장관 얘기 이후에도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간에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논쟁이 있던데요. 한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다 이야기하고 이제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외국에서도 이 가상화폐는 극단적으로 뭐 사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또 극단적으로 또 어떤 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국내에서도 보면 이제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의 뭐 시세를 조작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의 문제는 여전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게 결코 어떤 정상적인 수준의 거래는 아닌 거는 확실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양쪽의 앉은 자세 위치에 따라서 입장이 비슷하신가요? 박 교수님도? 저는 지금 이런 게 문제예요. 예. 지금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를 돌덩어리라고 하셨다는 게 그게 바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바라보는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수준의 이해도입니다. 이해도. 예, 그러니까 이게 도박이냐 아니냐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현재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현상을 말씀드리면은 약간 도박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뭐냐면은 암호화폐가 과연 본질적으로 도박이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특징을 모르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법무부가 너무 나가신 거고요. 저는 좀 벽이 좀 없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박하고 비슷하다 하더라도, 바다 이야기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가상화폐를 돌덩어리라고 비교한다는 거는 그거는 네. 그만한 수준의 이해도를 본인이 스스로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시장의 현상하고 그다음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의 논의는 좀 분리했으면 좋겠고요. 예. 분명히 도박은 아니고요. 아까 김진아 준비위원장님 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바다 얘기나 출입하고는 전혀 본질적인 개념이 틀린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 수준이 좀 낮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묻지마 투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돈이 있는 시장에 작전 시세 세력이 없나요? 네. 기본적인 현상은 다 필요한 겁니다. 그건 네. 경제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암호화폐가 도박이냐 아니냐, 그거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도박화될 수도 있겠죠. 예. 그거랑 암호화폐가 어떤 거냐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은 이제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좀 자주 즐겨 쓰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자체를 두고 바다 얘기는 규정보다는 거래 관계에서 대하는 문제는 조금 그렇죠. 조정해 볼 예. 필요가 있다. 예. 이런 관점 같으시네요. 아까 한두 분께서 이렇게 한국에서 열풍이 불었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에게 좀 보기 드물게 새로운 혹시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른바 2030 세대, 그중에 특히 세대적인 흑수저들에게 탈출구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무장관, 박상기 장관 발표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게 들어가지고 20만 지금 넘어선 이런 현상인데요. 이 부분은 좀 한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단 이제 뭐 많은 이제 거의 한 200에서 300만 가까운 이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기회라고 판단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예. 자체는 이제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현상인데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현상을 계속 부추길 거냐,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거냐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거래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돌파구를 찾게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발전을 통해서 예. 그런 돌파구를 찾을 거냐에 대한 경중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라는 게 그 200~300만 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예. 과연 그런 현상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나 그다음에 나머지 국민들, 그다음에 여기에 이해관계자들이 좀 이제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정말 거기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면 예.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지, 이 자체를 갖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방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걸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논리로 흘러들어가는 건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고 되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올리신 분들도 규제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만 이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2, 4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1년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건데, 예컨대 작년에 부동산 대책 얘기하면서 대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목돈 가진 사람들만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살 수 있게 약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의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었지만 젊은 층이 소외를 느끼던 차에 또 자신들이 굉장히 익숙한 디지털 아이템을 거래하는 이 시장을 갑자기 차단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온 것들이 어떤 세대적인 소외감이라든지 갈등 같은 것들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청와대에 올린 글들을 제가 찬찬히 읽어봤습니다만 그 어느 분도 규제를 전혀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를 해달라. 그리고 시장을 건전하게
규제해달라. 건전성 규제, 일본처럼 예, 예.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예. 혹시 정부에서 바다 이야기 스타일로 보지 않겠는가 한 걱정이 좀 컸군요. 그러니까. 보지 않겠는가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발표를 하셨으니까. 청원하는 사람들. 네. 청원했던 젊은 좀 층의 분노한 입장에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이냐면, 예. 그러니까 촛불을 들었을 때는 되게 위대한 국민이었다가 갑자기 300만 명이 도박꾼이 몰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소외감도 좀 정부에서 감안하시고 좀 보듬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패널 얘기 주시죠. 그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 이제 제목이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죠? 그렇죠? 예. 근데 이 행복한 꿈이라는 게 과연 뭐냐는 거죠. 많은 언론에서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기술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가상화폐, 블록체인은 절대로 완성된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할 때는 블록체인 기술은 그냥 줄기세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어떤 유망한 미래를 갖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 투자한 젊은 친구들이 지금 이 회사가 내놓은 이 기술은 앞으로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건지, 아니면 나는 여기다 투자하면 이게 돈이 올라서 떼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건지, 그건 좀 나눠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언급한 행복한 꿈이라는 건 기술의 미래 가능성 때문에 생기는 행복한 꿈이 아니라 그냥 많이 오를 것 같은 그런 행복한 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박 교수님. 예, 참 어렵네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 국민청원 거기에 나온 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일단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거가 있는 게 기분 좋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이제 답변을 공식적으로 답변해주니 소통이 된다는 게 참 좋습니다. 문제는 소통이에요. 현재 국민청원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소통한 채널이 있듯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정부 정책이라는 건요, 그런 충분한 전문가들하고의 소통이나 의견 서름을 통해서 정부 정책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김진환 대표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건데, 금융위원회나 법무부 쪽은 규제를 원해요. 강력한 규제를.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왜 그 규제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예. 정부 정책은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볼 때 이거는 규제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그 금융이나 법무부는 그 가상통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전문가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네. 금융위원회가 법무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문가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다면 이 정도의 어떤 그 정책은 피질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투기다, 투자다 또는 뭐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떤 투자자 꿈들 모임이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저희들한테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데이터 내놓은 적 있습니까? 뭐 돌덩이가 되든 그게 진짜 미래 신기술이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네.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의 진단이 과연 제대로 돼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참 신기해요. 보통 시장에서 카더라가 일어나면 정부가 조정해줘야 되는 건데 네. 이 가상통화 시장에 오면 정부가 카더라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 정부가 생각하는 게 너무 괴리가 크다. 예. 이거 단적으로 보여준 게 저는 이제 국민청원제도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가상화폐 또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정부 정책 결정자들도 현 단계에서는 완벽하게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긴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법무부 장관 발표 이후로 다시 청와대가 아직은 확정된 사항 아니다 했다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정책 혼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달리 해석했을 경우는 일단 던져놓고 보니까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최근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또 아니면 또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지 네 분 의견을 좀 돌아가면서 듣겠습니다. 먼저 한 교수님 하실래요? 예. 먼저 이제 정부의 정책의 어떤 범위라는 거는 이제 완전 자율에서부터 완전 폐쇄까지 그 폭이 넓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틀 속에서 과연 어느 선에서 적정하게 정부의 정책을 이제 끌고 가느냐의 문제인데요. 그 잣대는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이 투자의 열기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제 축소시키고 이 건전화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현재 이제 가장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좀 여러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대책이 나온 것처럼 실제 보이지만 네. 그 실제 적용된 걸 보면 거래 실명제가 거의 사실상 이제 유일하게 현재 대책으로서 실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거래 실명제가 시행이 되면 상당 부분의
일단 효과는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만약에 이제 거래 실명제를 통해서 이게 이제 효과가 좀 미미하다 싶게 되면 이 가상계좌에 대해서는 이 가상계좌의 당초 목적 자체가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상계좌의 어떤 입출금 한도를 제한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해나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좋은 이제 이 대책이 될 수 있는 게 과세 문제입니다. 예. 이 과세 문제는 결국에 어떠한 거래가 있던 간에 특별한 어떤 법적 제약이 없다면은 이 부가치세는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재화의 거래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부가치세가 부여돼야 되고요. 부가치세가 부여되지 않으려면 어떤 다른 법에 의해서 그거를 특별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예.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논의되는 게 뭐 양도소득세다 아니면 기타 다른 걸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 그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왜 자꾸 우리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만 그런 거를 대책을 이용하고 규제를 하려고 하냐 이거죠. 기존에 만들어진 법제도 틀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단 시도를 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없을 때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근 교수님, 거래소 폐쇄 이것은 이제 그냥 완전히 잘못 나왔다가 없어진 정책 대안이죠? 앞으로 아닙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어허. 지금 정부 정책의 총평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작년 9월 달에 이제 ICO라는 예. 그 가상 통화에 대한 그 발행에 대한 금지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예. 보통 저희가 이니셜 코인 오프닝이라고 하는데 그 예. 이후로 생각하는 정부의 기조는 바뀐 게 없습니다. 음흠. 이번에 그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정부 기조는 바뀐 게 없고요. 심지어는 이제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한 안도 폐기된 게 아니고요. 좀 더 두고 보자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법무부면은 사실은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이 다 계신 거예요. 혹시 예.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했던 열려 있다는 것 이것도 포함해서 아직도 가능성을 그럼요. 남겨두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아. 그래서 이번에 낸 거는 뭐냐면은 그 기존 작년부터 유지했던 정책 기조를 이제 하나씩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킨다는 과정에 있는 거지 예. 정부의 기조는 바뀐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는 정부가 이번에 그 국무조정실을 이제 컨트롤 타워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일단 지속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예. 그런 측면을 받아들인 건 좋고 더 중요한 거는 언론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데 그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의견 토론을 하겠다. 예. 예, 굉장히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부정적인 거는 정부의 기조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정부 기조의 문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하는 거고요. 예.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시면서 암호화폐는 분리하고 가상통화는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강력한 규제. 이게 이제 근본적인 정책 기조가 전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가상화폐하고 이제 블록체인하고 관계는 좀 이따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현재로서는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총평과 또 그 방향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네, 김순두 교수님. 뭐 거래소 폐쇄의 문제가 뭐 핫한 이슈죠. 예. 그리고 아직 그건 살아있는 살아있다. 옵션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예. 리얼미터 조사 결과 따르면 거래소를 어느 정도 규제해야 된다는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폐쇄까지 해야 되느냐는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보통 이제 가상화폐의 붐을 일으킨 통화가 되겠죠. 네, 대표적인 거죠. 예, 이 비트코인이란 개념을 처음 낸 사람을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사람 원본 논문에는 거래소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일부 전문가들 또 외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거래소,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이란 개념 자체가 중앙의 어떤 신뢰기관을 없애자는 건데 예. 거래소라는 게 현실 세계에 존재하면 이게 또 어떤 신뢰기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의 기본 철학과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실제로 외국의 이더 델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래소 없이 P2P 거래를 통해서 분산화된 거래소 기능을 하는 예.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예.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거래소라는 게 등장함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가상화폐를 좀 쉽게 구하게 되는 또 가상화폐에 좀 친숙해지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래소란 개념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거래소가 없어도 P2P 직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있죠. 네.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그 기술이 완성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거래소라는 게 비트코인의 기본 철학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지금 일단 시작된 것을 뭐 그냥 다 없앨 수는 없지 않는가. 예. 그래서 거래소의 존재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적당한 규제선에서 타협을 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원리 비추 봤을 때 거래소를 이렇게 폐쇄하는 것이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김승훈 교수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 대표님 어떻습니까? 예, 나카모토 사토시가 처음부터 거래소를 안 설계했던 이유는 그것이 이제 법정화폐와의 인터페이스가 돼서 만들어지는 생태계를 다 설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술을 내놓으면 그것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그 마이너들이 벌어들인 암호화폐가 또 시장에서 통용돼야 되는 거죠. 예컨대 우리 수출입업자들이 외환을 쓰려면 외환 거래 시장이 서울에 있지 않으면 수출입업자들이 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과 현물 산업시장은 그렇게 서로 상부상조하게 돼 있는 게 원래 경제 원리입니다. 예, 저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거래소 개념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분산 거래소로 지금 중앙 집중적인 것은 과도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기술의 발전에 맡겨두도록 하고요. 그럼 한 교수님 말대로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금융감독 당국이 거래소를 감독할 수 있도록 지금 과도기니까요. 중앙 집중적인 과도기니까 그렇게 법제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것이 일본식 법제화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신규 코인, 상장되는 코인이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완성되지 않은 기술로 뭐 무리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래소들을 그렇게 금융감독 당국이 감독을 하면서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을 사회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을 막아야 되겠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렇게 건전하게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시켜 준 다음에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대원칙하에서 걷어야 되는데 한 교수님 말에서 제가 한 가지 그거는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적인 조류와 역행하는 겁니다. 예, 영국도 했다가 철회했고 일본도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네. 적당한 과세 체계는 먼저 이런 법 테두리 내에서 금융당국이 안전한 시장을 만들고 과세하면 저는 지금의 과도기적인 투기 열풍은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박 교수님께서 지금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규제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건 아니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규제해야죠. 네. 예. 그런 가운데 그러면은 그 거래 실명제 했을 때 지금 상당히 우리가 예상을 혹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펌핑방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부작용들을 많이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볼 때 여기 나오신 분들이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규제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규제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이제 분석해야 되는 게 좀 부족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규제를 위한 규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 규제를 다 원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시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대표적인 게 가상통화거래소가 투명하지 않아요. 그 투명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질 않아서 그래요. 이제 네. 정부는 제가 볼 때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왜 끌어들이기가 싫으냐면은 가상통화거래소를 제도권으로 가져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국민들한테 이제 가상화폐가 제도권 화폐, 그게 화폐인지 자산인지는 나중 문제고 일단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싫습니다. 요즘 규제를 할 때 그럼 제도권으로 가져들어오자. 그럼 제도권으로 가져들어오는 것에서 약간 고기는 조금은 이제 양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하도 이게 이제 그 여론의 역풍을 받으시니까. 그러면 네. 이제 제도권으로 가져와서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저는 금융실명제를 선택한 거는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금융실명제다 이번 이어진 거래실명제. 거래실명 죄송합니다. 실명 확인제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가상통화 거래소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본 전제예요. 그리고 이런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정말로 투자자가 많은 정말 투기자들이 그 난장판 시장인지 아니면 건전한 투자자들도 많은지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를 끄집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실명 확인제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세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과세를 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세를 하려면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러니까 자산으로 정의할 건지 재화로 정의할 건지 아니면 화폐로 할 건지 그런 정의 없이 과세를 한다? 저는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과세 문제는 두 분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한번 잠깐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과세 문제를 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세를 하려면 반드시 이게 법률적으로 그 대상이 뭐냐를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치세법 보면은 모든 재화에 거래돼서는 부가치를 부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가상 화폐가
재화냐, 재화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걸 물론 화폐로 분류할 거냐, 아니면 상품으로 분류할 거냐, 그 다른 걸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거래가 되는 재화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부가치세가 부과돼야 되는 거고요. 부가치를 면제를 하려면 그 자체가 규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어떤 예를 들면 금융상품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 때문에 별도로 다른 세금이 붙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는다든지요. 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 기반이 없다? 그럼 법률적 기반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건 국민적 합의입니다. 예. 하여튼 뭐 이제 앞으로 과세 관련도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라는 정도만 남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정말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썼을 경우에 이후에 정말 이게 미래의 대안화폐가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이것은 그냥 투자의 대상인 상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진행이 됐던 외국의 사례 또 우리나라 사례까지 이어져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김민하 대표님. 예, 지금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재화로 보는 국가들의 입장은 점점 없어지는 국제적 조류에서 예컨대 제가 일본, 영국 말씀드렸고요.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재화나 상품으로 네. 보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의 2개의 옵션 거래소, 상품 거래소에 이제 그걸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 상품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입장들이 미국에서는 힘을 얻고 있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산상의 가치를 지니는 결제 수단이다. 이렇게 자금결제법에 상해서 개정을 하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융회사들도 지금 자국 통화를 암호화폐식으로 만들다든지 이렇게 패깅이 된 거죠. 국가 단위로 봤을 때 지금 그게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 나라가 미국, 일본 이런 쪽들입니까? 네,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식, 부가가치세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우리 김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미리 선언적으로 이것의 성격을 가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지금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비트코인에 뒤이어 나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술의 프로토콜 역할을 해서 그 위에서 새로운 코인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폴 크루그먼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도 실수를 했던 게 기존의 거에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인터넷이 2005년 정도 되면 팩시밀리 정도의 임팩트를 밖에 못 지닐 것이다. 이렇게 헛다리를 짚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상력의 틀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념에 가두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뭐 좀 제가 너무 단순화시키나 모르겠는데 김민하 대표는 지금 이게 현재 가상화폐가 미래 대안화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는 쪽이죠. 저는 2013년서부터 이것이 법정화폐와는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예. 뭐 달러 체제와 충돌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당 대립이라고 봐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이 아니라 민간의 특히 머니 오브 인터넷의 화폐로서 이것이 독자적인 영역을 갖게 될 것이지 정치 기반 화폐인 지금의 불환 명목 화폐와 대결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완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공존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신 기존의 화폐 체계에서는 뭐 기축통화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필요가 없는 이제 대안화폐 된다는 거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지난 10월 달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에서 달러라이제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국 통화, 달러 통화 쓰는 것처럼 이거 같이 쓰게 될 거다. 예. 예. 다른 분은요? 사실은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 많은 논의들이 외국에서는 이미 다 벌어졌던 대부분의 논의들입니다. 예.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뭐 2008년도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재미난 건 이것을 화폐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 저도 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얘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모르는데 뭐로 정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요. 단 예. 외국에서 아직은 가상화폐가 정말 화폐처럼 통용되려면 좀 먼 시간이 흐른 뒤일 것 같다라고 분석한 논문이 먼 시간이요?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런 논문도 있다. 예. 법정화폐 기능을 하려면 안정적인 가치가 보장돼야 되고 이에 못지않게 현재 우리가 쓰는 화폐만큼 위조가 어려워야 됩니다. 근데 가치가 보장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이건 논외로 하고요. 근데 아직 기술의 성숙도가 그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보안상의 위험성이 꽤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법정화폐만큼 위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 위조 관련 얘기해가지고는 아까 거래소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에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해킹당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것이 비트코인의 경우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2009년 1월 3일부터 가동이 됐는데 한 번도 위변조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보안원에서도 이것이 위변조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제가 이견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이제 오해가 있으신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시면 곤란한 게요. 이미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에 위변적인 대해서 사례가 예를 있나요? 들면 그 해킹의 네. 정의하고 네네네. 해킹의 정의를 네. 예를 들면 지금 이 가상화폐를 하시는 분들은 해킹의 정의를 그러니까 본인들 테두리 안에 해킹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만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킹이라는 거는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을 누가 탈취해가면 해킹입니다. 그러면 가상화폐의 경우는 그 개인 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가져가면 해킹인 거예요. 저는 근데 해킹이 그리고 없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위변조가 없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조라는 건 뭐냐면요. 어느 단계에 생기냐면은 일단 해킹을 이후에 그 권한을 갖고 장부를 내가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꾼다는 게 뭐냐면 나한테 100원이 있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네. 그럼 원래 이거 없던 그럼 거거든요. 제가 이거 질문 그게 한번 생긴 거죠. 드려보겠습니다. 그 누군가 돈가방을 갖고 가다가 그걸 탈취당했습니다. 예. 그럼 이게 한국은행 발권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문제입니까? 그건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왜냐하면 거는 그 발권 시스템에서 적절한 비유가 아니고요. 위변조가 일어날 수 있느냐, 법정화폐의 그거는 경우와 적절한 비견해서 비유가 그렇게 아닙니다. 말씀하고 그거는 있는 도난을 거죠. 당한 거죠. 그렇죠. 도난을 당한 거죠. 당한 지금 거하고 말씀하신 해킹이라는 것도-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네. 해킹은 잠깐만요.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네. 도난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박 교수님 끼어드려요. 계속 걱정하는 게 소비적인 눈. 저도 시큐리티에서는 좀 할 말을 저도 제가 암호학 박사인데요. 예. 우리 김수수 박사님도 암호학 박사고 저도 암호학 박사인데 시큐리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해킹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김진아 대표님 말씀도 맞고요. 한원 교수님 말씀도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김진아 대표님 말씀은 그 위변조에 대한 그 해킹의 개념을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위조된 화폐가 있는가 측면에서는 김진아 대표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한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절도 당한다 하는 것도 전자지갑 안에 있는 그 비밀키를 해킹을 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하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닙니다. 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가상화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제가 네, 화폐라고 대안적인 화폐의 가능성과 그다음에 저는 투자 전혀, 상품으로 볼 저는 것인가. 전혀 없습니다. 아, 예,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용어가 많아가지고 저는 그냥 편하게 암호화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쓰세요, 그렇게.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만들어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네.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괜히 그것도 호도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것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가 될 수 없다. 아, 당연하죠. 왜 목표가 그게 아니니까. 네. 근데 저는 거꾸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 정부 정책 중에 현금 없는 사회가 정부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자화폐를 만들어야죠. 그게 암호화폐가 되든 소위 말하는 가상통화가 되든 가상화폐가 되든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만들겠느냐는 거죠. 그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 암호화폐라는 게 소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사용자 요구 조건이 있으면 그 네. 사회적 요구 조건에 맞춰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기술이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원화를 디지털 법정화폐로 하시고 싶으시면 요구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네. 통화량 조정해야 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익명성 없애야 되고 뭐 반대지만 예. 뭐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주시면 거기에 맞는 암호화폐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예, 거지. 예. 지금 현재 암호화폐는 절대 정부에서 말하는 화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 저희가 말한 건 네트워크, 커뮤니티 화폐는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예. 이제 굳이 따지면 뭐 아까 우리 김진아 대표님 말씀하신 사설 화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굳이 따지면 뭐 그런 건 거래나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에 서로 신뢰를 예, 확보하면 되는 예를 들어서 거겠죠. 예. 수표는 아닌가요? 예. 수표나 식권이나 어음은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매장들에서 가상화폐를 쓸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이 한 150여 개 돼 있다고 이 보도에 있던데 실제 거래는 거의 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김승규 혹시 그런 자료 보셨습니까? 뭐 많은 뭐 기사들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 그 사실은 중에 하나가 가치 평가가 너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서 쉽게 좀 거래를 못 한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그렇죠. 예.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예. 앞으로 좀 두고 봐야 할 문제 같은데 저도 뭐 궁금한 것이 많긴 한데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박 교수께서 좀 불만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와 아까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많이 쓰셨는데 이거 갖다가 블록체인 기술하고 뭐 분리된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주로 지금 정부 쪽에서는 가상화폐 투기성의 가상화폐는 강력하게 막되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자 이런 것인데 그 정책 방향 구호 자체는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은. 김성주 교수님. 저는 일단은 정부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방향도 해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분리시킬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침체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뭐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가상화폐를 구성하는 유일한 어떤 기술이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셔서 네.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가상화폐를 구현하기 위해서 아주 효과적인 수단인 건 맞지만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대체 가능한 기술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둘은 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블록체인이라고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채굴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자발적으로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암호화폐, 가상화폐라는 게 없어지면 예.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없지 않는가라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어떤 채굴을 통한 보상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이런 마이닝하는 81%가 전부 다 중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예. 국내 대다수 사용자들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무슨 마이닝을 하고 그걸 리워드를 받고 보상을 받고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죠. 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단기 투자를 하고 그 차익을 실현시키는 그런 쪽에 더 집중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 이 투트랙 접근법을 한다라고 그래서 뭐 블록체인 시장이 이렇게 완전히 꺼지거나 뭐 아무튼 뭐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견해 차이가 있거나 보완 의견이 있으면 한 분쯤만 좀 듣고 넘어갈 겁니다. 제가 얘기해야죠. 예. 네. 어떨 보면은 옳은 말씀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화폐라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저는 비트코인 얘기한 적 없어요. 절대로. 저는 그냥 암호화폐라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특수 목적용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최초에 우리한테 보여준 P2P로서 발행 기간이 없이 중앙 통제 없이도 P2P로서 화폐 소위 그 사람이 얘기하는 화폐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예. 비트코인은 문제가 많아요. 기술적으로 아주 최초기 때문에 미처 생각 못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 분리하고 저거 할 때 항상 실수하시는 게 자꾸 비트코인에 매몰돼 있어요. 모든 정책이나 사례를 드는 게 대표 표현인 비트코인을 예를 듣는 거는 맞지만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얘기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아닌 일반적인 암호화폐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고, 이제 공개형 블록체인이 있고,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공개형 블록체인을 하기에는 반드시 인센티브로서의 암호화폐가 필요해요.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로서를 할 이유가 없어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암호화폐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암호화폐는 뭐냐면은 블록체인이라는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드는 경제 생태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또 다른 경제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암호화폐가 필요한 거지 퍼블릭 블록체인의 단순한 채굴로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비트코인이 원했던 거는 P2P라는 그 채굴 합의를 통해서 하기 위한 채굴의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준 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암호화폐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현재 인터넷 전자상거래 하지 않습니까? 그때 종이화폐 안 쓰잖아요. 우리 카드를 쓴다든지 다른 온라인 지불 결제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럼 블록체인 경제도 블록체인에 대한 지불 수단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적합한. 예. 그게 암호화폐고 채굴이라든지 마이너에 대한 그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블록체인이 앞으로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네. 그 이후에 있는 서비스 경제, 그 경제의 참여를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한 참여자들의 인센티브 역할도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럼 얘기하신 대로 아까 지금 김진아 대표나 박 교수님 얘기로는 정부가 화폐로서의 공식화시키지 않더라도 블록체인 경제가 비중이 커지면 그게 가치 화폐로서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주 실제적인 이론적인 걸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짧게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예컨대 지금 UBS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해외 금융기관들은 블록체인 시대를 대비해서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둘 다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형 블록체인에서는 이더리움 같은 데서 자기네 금융 서비스를 올리는 걸 하고 있어요. 네. 한국에서도 삼성 SDS도 같이 프라이빗 경우에 참여하는데. 어떤 식의 작동되는 게 프라이빗? 뭐 은행들끼리만 모여서 허가된 은행들끼리. 사람들끼리만 하고 여기는 이제 공개된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게 그래서 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다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네. 지금 한국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불법화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금융회사들은 이 투 트랙 전략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융 경쟁력이 현저히 제어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안 줄 수 있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네. 됩니다. 예. 한영 교수님. 네, 저도 짧게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그렇게 분리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주장 자체가 분리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혁신 기술을 내세우시면서 그걸 분리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제어를 할 거냐? 그리고 그런 어떤 분리한 상태의 여러 가지 그 그러니까 화폐 문제, 그 다음에 그 기반 기술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왜 하냐 이거죠. 그런 어떤 혁신적 생각까지도 막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해드리면 그 암호화폐 보상 체계가 없는 공개형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예,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아니, 잠깐만요. 네. 지금 논지가 또 자꾸 이렇게 저는 계속 소비적인 논쟁을 하는데 맞아요. 암호화폐 없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는 거 가능하다고 제가 부정한 적 없습니다. 하세요. 동시에 암호화폐가 필요한 블록체인의 발전을 저해하지 마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한쪽은 암호화폐를 규제를 해요. 전면 금지한다든지 해놓고 그리고 그것의 문제점이 이렇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암호화폐가 없는 블록체인 개발의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 하시라고요. 예. 다 같이 하자고요. 둘다 하면 되겠네요. 둘 다 하자고. 예, 근데 예. 한쪽을 막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뭐 얘기하신 대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군데서 거론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정부 쪽에서도 블록체인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제2의 인터넷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후에 새로운 우리가 산업혁명 구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클까요? 김승기 교수님? 저는 분명히 유망한 어떤 전망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분명히 이것은 아직 이것만 걸음마 있는 것은 단계라 아니다. 걸음마 보고 있는 단계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의 성숙도는 줄기세포 정도라고 보면 되겠다라고 예.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외국에 보한 전문가들도 이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는 지금 막 실험실을 탈출한 어떤 구성물 같다. 아직 더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주에 넘어가지 있습니까? 예. 네. 네. 기본적으로 정책은 다른 문제예요. 기술자들이 볼 때는 아직 성숙되지 않은 기술인 거 분명히 맞아요. 문제 많죠. 우리가 처음에 아마 그 뭐냐면 1990년대에 정부가 인터넷 진흥 정책을 썼습니다. 그때 인터넷이 성숙돼 있었나요? 정부 정책은 지금 현재 현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 5년 후에 10년 후에 먹을 거리를 준비해 주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인터넷 1990년대에는 그때 뭐 제가 제가 그때 인터넷 쓸 때는 뭐 1200bps, 360bps. 근데 향후에 앞으로 미래 세상은 인터넷 세상이 올 거라는 강력한 어떤 결정 하에 인터넷 진흥을 써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예. 제가 말하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이 제2의 인터넷이라고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셨죠. 예,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이라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세상은 제2의 인터넷 세상이 올 겁니다. 예. 그럼 5년이나 10년을 바라보고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을 시키고 자꾸 실증 프로젝트나 서비스에 대한 실험을 해야죠. 예. 보안도 그래요. 보안 전문가들이 자꾸 보안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인터넷 뱅킹 100% 예. 보안이 완전합니까? 개발돼 가는 거죠. 네. 이 단계에서 그러면 뭐 상황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어떤 방향을 어느 정도 강도로 또 우선순위로 정부 정책 택할 것인가 이것은 다른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아마 정부 정책 차원에서 선택할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저 네 분의 다 이 분야 전문가시니까는요. 현재 이 관련해 가지고 아까 어쨌든 간에 부분적이든 간에 또 아까 뭐 거래 실명제든 간에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현재 있는 법안 어느 방향으로 개정돼야 될지 아니면 또 새롭게 제정돼야 될 법은 무엇인지 법안 재개정 관련해 가지고 제안하고 싶으신 의견 뭐 그동안에 논의가 많이 됐을 것인데요. 김 대표님. 예, 지금 저희가 이게 만약에 법안화 된다면 그 금융에서 말했던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은 다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폐쇄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으니까 가장 합리적인 것은 지금 국회 작년 6월 달에 정무위 박용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안 정도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인터넷 초창기에 제정돼서. 그래서 이 법이 지금 시효를 다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 법의 핵심 사업자 규정인 예. 전자화폐 발행업자 등록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지금 전자금융, 비전자금융 구분하는 것도 되게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제에 자금결제법을 만들어서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라든지
뭐 삼성페이라든지 무슨 페이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하는 우리가 진취적인 법안을 네거티브 규제법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좀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법은 특별하게 문제 있는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네. 모두 허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예. 분요. 이 전자금융거래법 관련해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법인데요. 이 전자금융거래법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20년 지난 게 아니고요. 이제 10년 됐습니다. 딱 10년 됐고 이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게 이런 IT와 금융의 어떤 경계선상에 있는 여러 새로운 신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사실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를 그 금융위에서 일종의 뭐 규제 위주로 좀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법의 어떤 기본 취지에 맞게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핀테크라든지 아니면 IT와 금융이 어떤 결합된 그런 새로운 산업이 나올 때마다 손쉽게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해서 뭔가 육성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 취지를 잘 활용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기 교수님. 저는 적당한 규제는 필요하되 그것은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최소한의 규제, 그러니까 네거티브 규제 형식으로 가야 된다는 데는 뭐 100% 동의를 하고요. 단 이제 보안 관련한 걸 쭉 하다 보면 이 네거티브 규제를 받아들이는 쪽에서 우리나라 좀 문화가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 네거티브 규제라는 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확실히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거티브 규제를 하자고 해놓고 책임을 안 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임이 확실히 동반된 네거티브 규제는 저는 아주 찬성을 하고요. 현재는 반대로 돼 있죠. 허용된 것만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파지티브로 돼 있죠. 그 사이에서 뭔가 해도 책임을 네. 안 지는 게 문화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예. 네, 박 교수님. 아니, 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얘기하시는데 전자금융거래법이 탄생하는 기본 바탕에 뭐가 있냐면 전자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선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터넷 세상에서 신원항의라든지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주는 기본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쫓아서 서비스에 관련된 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전자선법을 만들어봐서 아는데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세상에 오면은 저는 작년부터 끊임없이 내기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관련된 3대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이미 이제 계속 발의를 하고 실제 통과된 법도 있는데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은 블록체인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기본법을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상에서 돌아가는 암호화폐법. 아까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법 안에 이제 가상통화를 정해 주시죠. 그러니까 전자금융법 안에 넣는 개념이고 사실은 일본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지불 결제 수단 넣는 것도 그쪽은 맞아요. 그리고 김진아 대표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암호화폐법을 조금 독립적으로 암호화폐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은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건 그 서비스를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관련된 서비스법.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 계약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네. 스마트 계약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이제 탈중앙화된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빨리 블록체인 기본법, 그다음에 암호화폐법, 그다음에 스마트 계약법이라는 3대 기본 체계를 갖추고 이 위에 현재 전자금융은 어떻게 바뀔지, 그 다음에 IoT는 어떻게 바뀔지라는 이런 전체적인 법제도 틀을 좀 만드는 그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있는 법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한 가지 맞습니다. 초기에 인터넷 나왔을 때 전자상법 만들 때 똑같은 논쟁이 또 있었어요. 예. 그때도 왜 전자상법 왜 필요하냐, 기존에 있는 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예. 전자상법은 따로 만들었어야 됐고 그게 저는 그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근래 우리가 새로운 뭐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발전을 AI를 얘기합니다만은 특히 지금 이번엔 현실적으로 좀 투자하고 관련된 분야가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블록체인 관련 문제는 정말 충격을 줄 정도로 새로운 지금 사안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문가들도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중요한 좀 이제 문제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토론을 길게 했는데 진행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분께서 특별하게 오늘 그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말씀, 특히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좀 당부하고 주문하고 싶은 말을 포함해서 왼쪽부터 좀 듣겠습니다. 김승훈 교수부터 먼저 하시죠. 저는 뭐 입법 관련해서는 아까 뭐 최소한의 규제나 또 다른 분들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건 생략토록 하고요. 예. 전 다만 국내에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련해서 뭐 논문이 발표된 거라든가 외국의 과연 기술적 기여를 얼마나 했는가를 놓고 보면 예. 사실 거의 없습니다. 기술적 기여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가상화폐 또 블록체인을 다루는 업체들이 좀 나는 어떤 기술적 진보를 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협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저는 협회의 되게 중요한 기능은 진흥시키는 것도 있지만 옥석을 가려내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나 정보를 예.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정 노력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려한 교수님. 예,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상화폐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 가상화폐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또 거래하는 사람들의 입장만을 고려한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대책은 좀 지양을 하고 나머지 국민들의 예. 어떤 생각들도 좀 반영이 돼야 되는 아까 국민청원 관련해서 그런 얘기 하셨죠? 예, 다른 어떤 국민들의 어떤 입장까지도 반영을 한 그런 대책이라든지 국회의 어떤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입법보다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법적 수단들을 활용한 방안으로 예. 이끄는 게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박성근 교수님. 예, 저는 여기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국회의원들이 요새 뭐 서로 정치 게임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 경험이 있습니다. 인터넷 지능 정책을 통해서 인터넷 강국이 돼서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인터넷 환경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을, 블록체인을 제2인터넷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또 다른 인터넷 지능 정책인 제2의 인터넷 지능 정책을 펴주세요. 그걸 저는 블록체인 지능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블록체인 지능 정책을 통해서 블록체인 강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대통령 직속에 블록체인 위원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현재 이러한 논쟁이 되는 모든 거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시고, 네. 아까 우리 김준수 박사님 말씀하신 R&D에 대한 기술력도 높이는 그런 전반적인 국가에 대한 최고 정책 수립이 좀 되는 그런 이제 블록체인 위원회를 좀 만드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국 블록체인 협회 준비위원회군요. 네네.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빈아 대표. 네, 그 국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와 시민들의 입장이 굉장히 큰 간극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입법 과정이라든지 대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입법이 진행되더라도 아까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5일 날 예. 발표드린 자율규제안을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들이 실효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이라든지 시장의 건전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회라든지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그 치열한 논쟁에다가 새로운 정부 네 분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현입니다. 네,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한호연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호입니다. 한국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김진아 공동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정보보대학원 김승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주입니다. 네, 네 분 오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최근에 광풍이란 표현이 쓰는 만큼 정말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뜨겁게 진행이 됐습니다. 또 정부의 규제 논란에서 폭락과 또 조정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국제사회에서는 이른바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 한국의 가상화폐 가격이 특별하게 높다. 이제 한국을 일컫는 신조어죠. 이걸 또 상당히 일부에서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한국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열풍이 있는 이유, 그동안 좀 설명은 됐습니다만은 네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성준 교수님. 예.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세 가지 정도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젊은 층에서 IT라든지 스마트폰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걸 느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이제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 공급은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요 공급의 원칙이 좀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즘 젊은 층들이 생각하는 재테크 시장이 기존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액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재테크 대안 시장으로서 역할을 저는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젊은층이 이제 인지를 한 거죠. 네.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그중에 특히 IT 강국의 한국의 특성, 젊은 층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시작해 주셨네요. 한영 교수님은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이제 국제 간의 어떤 규제의 불균형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작년에 일본이 가상통화 교환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그 다음에 중국이 ICO 전면 금지, 거래 전면 금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국제 사회에서 규제의 불균형, 이제 규칙의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일단 뭐 각국이 현재 규제라는 측면에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규칙이라기보다는 규제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진아 대표. 예, 그 말씀해 주신 거 말고 또 다른 요인을 제가 짚어보자면, 예. 정부가 그 김치 프리미엄을 더 키운 측면도 또 정부가,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모든 자산 시장에서 어떤 차익이 발생하면 그 물량이 들어와서 그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평형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원래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이유 때문에 한 20% 내외 정도의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예. 정부가 외국인들의 유입을 막고 그다음에 해외에 암호화폐로 매수 목적으로 나가는 외환 송금을 막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굉장히 고립된 것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차익 실현이 평형을 이루는 그 자본시장의 논리가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40%, 50%더 그것이 폭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어느 방송에서 여러 가지 위험성도 지적했는데 그 방송과 더불어서 관심이 더 폭증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네.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예, 김승지 교수님. 뭐 사실 우리나라만 뜨거웠던 건 아니고요. 그전에는 이제 중국이 뜨거웠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로 자본을 유출시키는 통로로 이제 악용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가상화폐 시세가 많이 출렁거리기도 그럼 했습니다. 한때 중국이 가장 비중이 많은 적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강력한 규제 때문에 많이 암시장으로 일단 넘어간 것 같고요. 예. 요새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뜨거운 열풍이 불고 있는데 블룸버그가 좀 재미난 분석을 내놨습니다. 블룸버그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내놨는데, 첫 번째는 요새 우리나라가 뭐 탄핵 사태다, 북한과의 지정학적 어떤 요인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국적 성격의 어떤 화폐를 찾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를 사람들이 많이 어떤 재테크의 수단으로 참는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은 과거부터 주식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가 높았다. 예.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투자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성향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이 두 가지 요인들을 내놨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후자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는 투자할 곳이 그렇게 마땅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흑수저 금수저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투자처를 찾게 되고 마침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 그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이런 것들이 증폭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김지아 대표, 우리나라가 지금 거래량, 네. 거래소도 지금 가장 비중이 큰가요? 전 세계적으로 원화 비중이 제일 크진 않고요. 한 3, 4위권을 형성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성장폭이 한국이 두드러졌죠. 성장폭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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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초에 예컨대 한국에서 거래된 하루 거래량이 한 하루 200억 원 정도였다면 작년 말 기준으로는 한 뭐 10조 원대까지 이르러서 코스닥을 요즘엔 코스닥도 또 화랑입니다만 예. 예, 그리고 거래 인구도 연초에는 한 10만 명 정도였는데 연말에는 한 300만 명 정도로 확대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블록체인 협회에 가입한 거래소 수는 지금 얼마나 되나요? 예. 협회 아직 가입은 못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코인의 기본 철학과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실제로 외국의 뭐 이더 델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래소 없이 P2P 거래를 통해서 분산화된 거래소 기능을 하는 예.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예.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거래소라는 게 등장함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가상화폐를 좀 쉽게 구하게 되는 또 가상화폐에 좀 친숙해지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래소란 개념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거래소가 없어도 P2P 직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있죠. 네.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그 기술이 완성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거래소라는 게 비트코인의 기본 철학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지금 일단 시작된 것을 뭐 그냥 다 없앨 수는 없지 않는가. 예. 그래서 거래소의 존재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적당한 규제선에서 타협을 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원리에 비춰봤을 때 거래소를 이렇게 폐쇄하는 것이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김승훈 교수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 대표님 어떻습니까? 예, 나카모토 사토시가 처음부터 거래소를 안 설계했던 이유는 그것이 이제 법정화폐와의 인터페이스가 돼서 만들어지는 생태계를 다 설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술을 내놓으면 그것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그 마이너들이 벌어들인 암호화폐가 또 시장에서 통용돼야 되는 거죠. 예컨대 우리 수출입업자들이 외환을 쓰려면 외환 거래 시장이 서울에 있지 않으면 수출입업자들이 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과 현물 산업시장은 그렇게 서로 상부상조하게 돼 있는 게 원래 경제 원리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거래소 개념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분산 거래소로 지금 중앙 집중적인 것은 과도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기술의 발전에 맡겨두도록 하고요. 그럼 한 교수님 말대로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금융감독 당국이 거래소를 감독할 수 있도록 지금 과도기니까요. 중앙 집중적인 과도기니까 그렇게 법제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것이 일본식 법제화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신규 코인, 상장되는 코인이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완성되지 않은 기술로 무리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래소들을 그렇게 금융감독 당국이 감독을 하면서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을 사회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을 막아야 되겠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렇게 건전하게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시켜 준 다음에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대원칙하에서 걷어야 되는데 한 교수님 말에서 제가 한 가지 그거는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적인 조류와 역행하는 겁니다. 예, 영국도 했다가 철회했고 일본도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과세 체계는 먼저 이런 법 테두리 내에서 금융당국이 안전한 시장을 만들고 과세하면 저는 지금의 과도기적인 투기 열풍은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박 교수님께서 지금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규제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건 아니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규제해야죠. 네. 예. 그런 가운데 그러면은 그 거래 실명제 했을 때 지금 상당히 우리가 예상을 혹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펌핑방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부작용들을 많이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볼 때 여기 나오신 분들이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규제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규제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이제 분석해야 되는 게 좀 부족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규제를 위한 규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 규제를 다 원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시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대표적인 게 가상통화거래소가 투명하지 않아요. 그 투명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정부는 제가 볼 때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왜 끌어들이기가 싫으냐면은 가상통화거래소를 제도권으로 가져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국민들한테 이제 가상화폐가 제도권 화폐, 그게 화폐인지 자산인지는 나중 문제고 일단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제도권으로 가지고 끌어들이기 싫습니다. 요즘 규제를 이제 할 때 그럼 제도권으로 가져들어오자. 그럼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것에서 약간 고기는 조금은 이제 양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하도 이게 이제 그 여론의 역풍을 받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제도권으로 가져와서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저는 금융실명제를 선택한 거는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실명제를 통해 금융실명제다 이번에 이어진 거래실명제. 거래실명제 죄송합니다. 실명 확인제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가상통화거래소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본 전제예요. 그리고 이런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정말로 투자자가 많은 정말 투기자들이 그 난장판 시장인지 아니면 건전한 투자자들도 많은지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를 끄집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실명 확인제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세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과세를 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세를 하려면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러니까 자산으로 정의할 건지 재화로 정의할 건지 아니면 화폐로 할 건지 그런 정의 없이 과세를 한다? 저는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세 문제는 두 분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한번 잠깐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과세 문제를 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세를 하려면 반드시 이게 법률적으로 그 대상이 뭐냐를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치세법 보면은 모든 재화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치를 부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가상 화폐가 재화냐, 재화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걸 물론 화폐로 분류할 거냐, 아니면 상품으로 분류할 거냐, 그 다른 걸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거래가 되는 재화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부가치세가 부과돼야 되는 거고요. 부가치를 면제를 하려면 그대로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의 진단이 과연 제대로 돼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참 신기해요. 보통 시장에서 카더라가 일어나면 정부가 조정해줘야 되는 건데 이 가상통화 시장에 오면 정부가 카더라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 정부가 생각하는 게 너무 괴리가 크다. 이거 단적으로 보여준 게 저는 이제 국민청원제도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가상화폐 또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정부 정책 결정자들도 현 단계에서는 완벽하게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긴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법무부 장관 발표 이후로 다시 청와대가 아직은 확정된 사항 아니다 했다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정책 혼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달리 해석했을 경우는 일단 던져놓고 보니까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최근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또 아니면 또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지 네 분 의견을 좀 돌아가면서 듣겠습니다. 먼저 한 교수님 하실래요? 예. 먼저 이제 정부의 정책의 어떤 범위라는 거는 이제 완전 자율에서부터 완전 폐쇄까지 그 폭이 넓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틀 속에서 과연 어느 선에서 적정하게 정부의 정책을 이제 끌고 가느냐의 문제인데요. 그 잣대는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이 투자의 열기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제 축소시키고 이 건전화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현재 이제 가장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좀 여러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대책이 나온 것처럼 실제 보이지만 그 실제 적용된 걸 보면 거래 실명제가 거의 사실상 이제 유일하게 현재 대책으로서 실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거래 실명제가 시행이 되면 상당 부분의 일단 효과는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거래 실명제를 통해서 이게 이제 효과가 좀 미미하다 싶게 되면 이 가상계좌에 대해서는 이 가상계좌라는 게 당초 목적 자체가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상계좌의 어떤 입출금 한도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해나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좋은 이제 이 대책이 될 수 있는 게 과세 문제입니다. 이 과세 문제는 결국에 어떠한 거래가 있던 간에 특별한 어떤 법적 제약이 없다면은 이 부가치세는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재화의 거래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부가치세가 부여돼야 되고요. 부가치세가 부여되지 않으려면 어떤 다른 법에 의해서 그거를 특별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논의되는 게 뭐 양도소득세다 아니면 기타 다른 걸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자꾸 우리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만 그런 거를 대책을 이용하고 규제를 하려고 하냐 이거죠. 기존에 만들어진 법제도 틀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단 시도를 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없을 때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교수님, 거래소 폐쇄 이것은 이제 그냥 완전히 잘못 나왔다가 없어진 정책 대안이죠? 앞으로 아닙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정부 정책의 총평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작년 9월 달에 이제 ICO라는 그 가상 통화에 대한 그 발행에 대한 금지를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니셜 코인 오프닝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 생각하는 정부의 기조는 바뀐 게 없습니다. 이번에 그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정부 기조는 바뀐 게 없고요. 심지어는 이제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한 난도 폐기된 게 아니고요. 좀 더 두고 보자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법무부면은 사실은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이 다 계신 거예요. 혹시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했던 열려 있다는 것 이것도 포함해서 아직도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낸 거는 뭐냐면은 그 기존 작년부터 유지했던 정책 기조를 이제 하나씩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킨다는 과정에 있는 거지 정부의 기조는 바뀐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는 정부가 이번에 그 국무조정실을 이제 컨트롤 타워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일단 지속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런 측면을 받아들인 건 좋고 더 중요한 거는 언론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데 그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의견 토론을 하겠다. 예. 예,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부정적인 거는 정부의 기조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정부 기조의 문제는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을 분리하는 거고요. 예.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시면서 암호화폐는 분리하고 그 가상통화는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강력한 규제. 이게 이제 근본적인 정책 기조가 전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가상화폐하고 이제 블록체인하고 관계는 좀 이따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현재로서는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총평과 또 그 방향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네, 김순두 교수님. 뭐 거래소 폐소의 문제가 뭐 핫한 이슈죠. 예. 그리고 아직 그건 살아있는 살아있다. 옵션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예. 리얼미터 조사 결과 따르면 거래소를 어느 정도 규제해야 된다는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폐쇄까지 해야 되느냐는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보통 이제 가상화폐의 붐을 일으킨 통화가 되겠죠. 네, 대표적인 거죠. 예, 이 비트코인이란 개념을 처음 낸 사람을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사람 원본 논문에는 거래소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일부 전문가들 또 외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거래소,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앙의 어떤 신뢰기관을 없애자는 건데 예. 거래소라는 게 현실 세계에 존재하면 이게 또 어떤 신뢰기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또 요건을 갖춘 데들만 가입을 시킬 텐데 가입을 희망하겠다고 밝힌 거래소들이 한 20곳에서 30곳 정도 내외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사실상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가상화폐 작동 원리 자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하도 이해가 안 됐는데요. 한두 분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직접 투자해서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지식은 아니더라도 작동되는 원리에 대한 감을 어느 정도는 이제 잡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비중이 되는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젊은 층은 생각보다는 많이 공부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단지 이제 일반인들은 거의 아마 가상화폐에 대한 작동 원리를 모르실 거예요. 사실 예. 좀 어렵고 그래서 좀 이렇게 층이 좀 나눠진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대학생 위주로 해가지고 요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열풍이니까 좀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는 공부는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비중이 제가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한데 일반 국민적으로 지식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저는 이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게요.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도 정확하게 예. 그 부분을 설명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게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요. 그 수많은 거래되는 가상 화폐마다 약간 특성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기본적인 어떤 전체적인 속성은 비슷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작동 원리라든지 하나하나의 장단점은 상당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좀 약간 좀 겉핥기식의 지식들은 많지만 예. 깊숙이 들어가서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식 수준으로 초기 단계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여기에다가 직접적인 얘기로 들어가죠.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 지금 여러 가지 제재하겠다는 얘기를 꺼내면서 바다 얘기하고 견주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적절한 비유였다고 보십니까, 김성주 교수님? 저는 적절한 비유였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되는 실시간 거래 차트를 보면 우측편에 이렇게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그 댓글들을 쭉 보고 있으면 어떤 분석에 의해서 유망한 가상화폐에 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외국에서 어디 투자하기 시작했대더라 얼로 몰려가자 어디는 꼭 잡고 있으면 한 3일 후에 오른대더라 전부 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투기성 자금 유입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승주 교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몰려가자 이러면서 몰려가고 그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투기와 바다 이야기인 도박은 다르거든요. 네. 그것은 우리 흔히 부동산의 떴다방이라든지 이런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바다 이야기는 예컨대 알고리즘을 그 게임 제공업자가 속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컨대 이 암호화폐는 적어도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김승주 교수님 다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제가 봐도 좀 투기적인 요소들이 과하다. 예컨대 잘 알려지지 않은 코인이 물량, 수급의 문제만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바다 이야기로 본 것은
제가 단언컨대 전 세계 어느 그 주요 당국자가 이것을 도박으로 규정한 것은 한국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다라는 인상을 국민들이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법무장관 얘기 위에도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간에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논쟁이 있던데요. 황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다 이야기하고 이제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외국에서도 이 가상화폐는 극단적으로 뭐 사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또 극단적으로 또 어떤 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국내에서도 보면 이제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의 뭐 시세를 조작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의 문제는 여전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게 결코 어떤 정상적인 수준의 거래는 아닌 거는 확실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양쪽의 앉은 자세 위치에 따라서 입장이 비슷하신데요. 박 교수님도 저는 지금 이런 게 문제예요. 예, 지금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를 돌덩어리라고 하셨다는 게 그게 바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바라보는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수준의 이해도입니다. 이해도. 예, 그러니까 이게 도박이냐 아니냐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현재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현상을 말씀드리면은 약간 도박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뭐냐면은 암호화폐가 과연 본질적으로 도박이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특징을 모르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법무부가 너무 나가신 거고요. 저는 좀 벽이 좀 없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박하고 비슷하다 하더라도 바다 이야기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가상화폐를 돌덩어리라고 비교한다는 거는 그거는 네. 그만한 수준의 이해도를 본인이 스스로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시장의 현상하고 그다음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의 논의는 좀 분리했으면 좋겠고요. 예. 분명히 도박은 아니고요. 아까 김진아 준비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바다액이나 출입하고는 전혀 본질적인 개념이 틀린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 수준이 좀 낮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묻지마 투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돈이 있는 시장에 작전 시세 세력이 없나요? 네. 기본적인 현상은 다 필요한 겁니다. 그건 예. 경제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암호화폐가 도박이냐 아니냐 그거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도박화될 수도 있겠죠. 예. 그거랑 암호화폐가 어떤 거냐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은 이제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좀 자주 즐겨 쓰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자체를 두고 바다 이야기라는 규정보다는 거래관계에서 되는 문제는 좀 그렇죠. 조정해 볼 예. 필요가 있다. 예. 이런 관점 같으시네요. 아까 한두 분께서 이렇게 한국에서 열풍이 불었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에게 좀 보기 드물게 새로운 혹시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른바 2030 세대, 그들에 특히 세대적인 흑수저들에게 탈출구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무장관, 박상기 장관 발표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20만 지금 넘어선 이런 현상인데요. 이 부분은 좀 황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단 이제 뭐 많은 이제 거의 한 200에서 300만 가까운 이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기회라고 판단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자체는 이제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현상인데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현상을 계속 부추길 거냐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거냐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거래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돌파구를 찾게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발전을 통해서 네. 그런 돌파구를 찾을 거냐에 대한 경중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라는 게 그 200~300만 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예. 과연 그런 현상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나 그다음에 나머지 국민들 그다음에 여기에 이해관계자들이 좀 이제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정말 거기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면 네.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지 이 자체를 갖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방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걸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논리로 흘러들어가는 건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고 되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올리신 분들도 규제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만 이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2, 4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1년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건데 예컨대 작년에 부동산 대책 얘기하면서 대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목돈 가진 사람들만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살 수 있게 약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의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었지만 젊은 층이 소외를 느끼던 차에
또 자신들이 굉장히 익숙한 디지털 아이템을 거래하는 이 시장을 갑자기 차단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온 것들이 어떤 세대적인 소외감이라든지 갈등 같은 것들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청와대에 올린 글들을 제가 찬찬히 읽어봤습니다만 그 어느 분도 규제를 전혀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를 해달라. 그리고 시장을 건전하게 규제해달라. 건전성 규제, 일본처럼 예.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예. 혹시 정부에서 바다 이야기 스타일로 보지 않겠는가 한 걱정이 좀 컸군요. 그러니까. 보지 않겠는가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발표를 그러니까 하셨으니까. 청원하는 사람들. 네. 청원했던 젊은 좀 층의 분노한 입장에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이냐면, 그러니까 촛불을 들었을 때는 되게 위대한 국민이었다가 갑자기 300만 명이 도박꾼이 몰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소외감도 좀 정부에서 감안하시고 좀 보듬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패널 얘기 주시죠. 그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 이제 제목이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죠? 그렇죠? 예. 근데 이 행복한 꿈이라는 게 과연 뭐냐는 거죠. 많은 언론에서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기술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가상화폐, 블록체인은 절대로 완성된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할 때는 블록체인 기술은 그냥 줄기세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어떤 유망한 미래를 갖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 투자한 젊은 친구들이 지금 이 회사가 내놓은 이 기술은 앞으로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건지 아니면 나는 여기다 투자하면 이게 돈이 올라서 떼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건지 그건 좀 나눠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언급한 행복한 꿈이라는 건 기술의 미래 가능성 때문에 생기는 행복한 꿈이 아니라 그냥 많이 오를 것 같은 그런 행복한 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박 교수님. 예, 참 어렵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국민청원 거기에 나온 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일단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거가 있는 게 기분 좋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이제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니 소통이 된다는 게 참 좋습니다. 문제는 소통이에요. 현재 국민청원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소통하는 채널이 있듯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라는 건요, 그런 충분한 전문가들하고의 소통이나 의견 서름을 통해서 정부 정책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김진애 대표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건데, 금융위원회나 법무부 쪽은 규제를 원해요. 강력한 규제를.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 규제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정부 정책은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볼 때 이거는 규제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그 금융이나 법무부는 그 가상통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전문가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금융위원회가 법무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문가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다면 이 정도의 어떤 그 정책은 피질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투기다, 투자다 또는 뭐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떤 투자자 꿈들 모임이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저희들한테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데이터 내는 적이 있습니까? 뭐 돌덩이가 되든 그게 진짜 미래 신기술이든 상관없어요.